예, 최근에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관심 있는 주제가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이렇게 동기부여시켜서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두 번째가 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얻어낼 것인가,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협상을 잘할 것인가에 관계된 내용이 또 두 번째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리더십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자기개발의 결과적으로 어떤 작은 모임이라도 리더십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한 질문 중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협상해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요즘에 많이 제가 듣고 있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센터포드가 되고 있는 게 협상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협상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협상에 대한 책은 우리 주변 서점에 가서 보면 아주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들이 주제들이 다 있고 또 그 주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협상에 관계된 많은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소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책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나는 과연 유능한 협상가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협상에 대한 이론들을 공부하잖아요. 공부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들으니까 이해가 돼서 내가 동의를 한 거죠. 마음으로부터 동의를 해가지고 그래 맞아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래야겠다. 이렇게 제가 다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협상에 대한 책을 100권 읽었다고 해서 한 권도 읽지 않는 사람보다 아니면 10권 읽었을 때보다 내가 유능한 협상가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연습과 반복과 실습과 적용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협상에 대한 이론을 하나 배웠죠. 지식을 배웠죠. 지식을 배웠으면 그 지식을 한번 내가 반추해보고 적용해보고 생각해본 다음에 과연 그 원칙이 맞는가를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나의 스타일에 맞는 협상 방법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협상에 대한 이론은 10가지 정석이 있을 수가 있고요. 10가지 원칙? 아니면 어떤 사람 12가지, 18가지 정도의 협상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지식적으로요.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이 협상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는 10가지, 12가지, 18가지 원칙들 중에서 적용할 수 있고 써먹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체크해보면 몇 가지는 있을 것 같거든요. 5, 6가지. 그럼 그걸 내가 나름대로 구상해보고 정리한 다음에 한번 내가 나름대로 적용해보는 거죠. 적용해 봤더니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로서 이번 내가 협상을 공부하기 전보다 이 원칙을 적용하기 전보다 효과적이었던 것 같다랄지 아니면은 별로인 것 같다랄지 이런 소감이 느껴지겠죠. 그런데 아까 10가지 또는 12가지, 18가지 정석들을 써먹어 보면은 어떤 경우는 5가지, 어떤 경우는 3가지, 어떤 경우는 8가지가 적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해 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내가 뭐하는가? 유능한 협상가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협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들어서는 누구나 다 아는 말들이죠. 여러분 협상에 대한 원칙이라는 게서 정말 대단하고 특별한 기술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원칙들이 있는데 그 원칙들을 실제 내 생활에 적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동기부여 책 중에 한 권이 그건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는가에 대한 관계된 책이었었는데 그 책을 가만히 읽고 보니까 원리 원칙 딱 한 가지더라고요. 한 가지요. 내용이 뭐냐면 집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드시 그걸 얻고자 하는 집념을 가지고 도전하면 결과적으로는 과정으로서 시간은 걸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읽고 보니까 결과는 그 말 한마디였어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때는 호기심 가운데 내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아주 많은 새로운 지식을 많이 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내가 어떤 것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태도가 있는 것인가, 거기에 정말 내가 그걸 반드시 얻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어떤 강한 어떤 애착이 있는 것인가, 열정이 있는 것인가, 이걸 논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지식이 아니네요. 태도니까. 그렇죠? 이 책입니다. 어떻게 당신은 원하는 걸 얻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기도 원칙이 한 10가지 나와 있어요. 10가지 정도 원칙이니까 그 10가지 원칙은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거 심각성이죠.
나는 정말 유능한 협상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 원칙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충분히 내가 깊이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그걸 적용해 봐야겠다는 어떤 결단이랄까요? 그런 어떤 각오. 그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원칙들을 쭉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이냐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 원칙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적용할 만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쓸만합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원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응용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례로 몇 가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뭐 사례야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제일 멋있는 사례는 바로 나의 사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번 강의 끝나고 나서 내가 당장에 내 숙제들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숙제들을 나하고 협상할 수도 있고요. 자하고 협상할 수도 있고, 가족과도 협상할 수도 있고, 내가 만난 친구하고 협상할 수도 있고, 내가 속한 조직과 협상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나의 케이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식을 위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유능한 협상가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의 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의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크게 단락을 둘로 나누어서요. 원칙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원칙들이죠. 여러분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여러분 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 이제 케이스들에 대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목표에 집중하시오라는 원칙이에요. 목표에 집중하시오. 저와 여러분,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요.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이든지 작년 12월 31일이든지 올 1월 2일 날 우리 새해를 맞이한 각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했던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충분히 잘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분명히 생각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일기도 쓴 거, 글도 쓴 거 있어요. 근데 오늘 중간에 와서 점검하려고 보니까 생각납니까? 라고 할 때 글쎄 내가 그때 뭘 말했지? 이런 생각하고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서 수첩, 노트 찾을 생각합니다.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그 목표를 세운 날로부터 오늘까지 그 목표에 몇 번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몇 번 바라봤을까요? 만약에요. 어떤 사람이 1월 1일 날 목표를 세우고 나서 매일 아침같이 매일마다요. 그것을 3분이든지 5분이든지 들여다보면서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그 목표의 달성률은 어떻게 됐을까요? 많이 좋아졌겠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우리 머리라는 게 참 기묘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생각을 어디다 집중하는 순간 다른 생각이 잊혀집니다. 내가 뭐에 집중하잖아요. 나머지 모든 게 이렇게 가려져 버려요.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내가 1월 1일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때문에 서너 시간 내가 사로잡혀 있더라도요. 그날 오후든지 그 다음 날 누구를 만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누구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면서 재밌게 웃어버리는 순간 어제 생각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생각나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뭘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사람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거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에 대해 집착하는 게 있잖아요. 집중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계속 반추하고 들여다보면서 계속 그 목표 쪽으로 나아가 보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달성될 수 있고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상황 변화가 계속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 결국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유는 딱 한 가지네요. 우리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연초에는 이런 목표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서 누구를 만나서 누가 좋은 얘기를 듣는 순간 생각이 약간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죠. 내가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전에 목표가 딱 맞았었어요. 근데 새로운 말을 딱 듣는 순간 생각이 싹 바뀌고 그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도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가 아닌가 또 그렇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약한 유혹에 약한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걸 봐버리잖아요. 새로운 것이 정보가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새로운 것에 우리 마음이 싹 쏠려버려요. 영화를 한 편 봐서 감동받아 버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감동. 마음이 움직여버리는 순간 옛날 게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감춰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사실은 목표에 집중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태도와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협상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누구를 만나서 어떤 걸 얻고자 한다고 생각합시다.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네요. 뭐 어떤 수준이 있겠죠. 내가 어떻게 얻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 집중하게 되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약간 달릴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 가서 그 자리에 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단어 중에 많은 단어 중에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걸 구상했습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노력을 많이 했더니 그리고 나 그 종이를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어느 세월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죠. 제가 소름 끼치듯 놀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대학교 4학년 1학기 정도예요. 제 일기장에다가 제가 장래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노트 한 페이지에 가득 적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첩은 덮여졌었고 어디 꽂아졌었고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 눈에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세월이 30년 지난 어느 날 이삿짐 속에서 그 노트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사 가면 갖다 버리는 것도 새로 하잖아요. 하는데 제가 이사를 합니다. 이사를 하니까 이제 온갖 게 다 나오겠죠. 나오는 거 중에서 노트가 나왔는데 대학 노트가 나왔어요. 제가 30년 지나서 제 대학 노트에 대한 게 호기심 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을 이제 30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기록했던 일기장을 펴가지고 제가 한번 넘겨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쓴 거니까 읽어보니까 이제 기억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페이지를 딱 보게 돼. 그 페이지가 나는 장차 30년 지나면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써놓은 글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교 4학년 저의 진로, 미래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썼던 글들이 있는데 그 글하고 현재 제 모습하고 거의 100% 일치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놀란다는 게 어떻게 놀란다는 게 소름 끼치는 놀라는 거 있잖아요. 와,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마음 먹는 거 있죠. 방향 잡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목표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아주 의외의 말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여러분 생각도 조심해서 잘 하시고요. 꿈도 좋은 꿈을 꾸시고 목표도 좋은 목표를 꾸는 게 아니라 말도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뭐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목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협상할 때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하고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하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나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때 당신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에 대한 목표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미리 짚어보라는 거죠. 그 목표를 얻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얻으려고 보니까 요새 일반적인 게임이 그래요. give and take라고 하잖아요. 내가 얻고자 한다면 주는 것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줄 준비도 해야 되겠죠. 내가 그걸 얻는 대신 뭘 주면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누구에게 그걸 달라고 합니다. 그걸 요구했어요. 근데 그가 요구하는데 그가 나한테 들어준다면 난 대가로 뭔가 지불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모양으로. 감정의 지불을 하든지 어떤 지불인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걸 뭐로 준비할 거냐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는 거죠. 내 목표를 달성하기 적당한 수단과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을 해가지고 만나서 준비를 해가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순간 그대로 바로 돼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그런데 아주 많은 사람이요. 우리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뭐 하실 거예요? 특별한 생각이 없어요. 의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그냥 시간 흘러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고 있는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떠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뭘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꿈이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방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유리하다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협상의 원칙의 제1원칙이 뭐냐면요. 목표에 집중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목표에 집중하시오. 목표에 집중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어느 사례집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어느 미국 이야기인 것 같아요. 100년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느 뭐 남부 지역에 어느 농장주가 있는데 그 농장에서 일하는 어느 꼬마이가 와가지고 손을 딱 내면서 $5 주세요 이랬대요. 농장주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면 뭐 조그만 꼬마 애한테 내가 $5 줄 이유가 뭐가 없잖아요. 그쵸?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했어요. 지금부터 이거 귀찮아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라고 했더니 가만히 여기 찾아봤는데 가만히 있다가 다시 손을 딱 내더니 $5만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 했지? 야, 네 엄마 어디 있어? 왜 어디 있어? 뭐 딴 말해서 가 뭐 했는데 가만히 서 있더니 또 손을 내밀고 $5만 주세요. 그럼 안 가요. 가만히 서가지고 뭐라 해도 안 가요. 그 꼬마는 어떤 생각이냐면 자기가 $5가 뭔가 이웃에 필요한 게 있나 봐요. 뭐 있겠죠. 근데 $5 어디서 얻을 거니까 생각하니까 내 주변에 우리 엄마 아빠도 가라는 것 같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근데 농장주에게는 부자니까 거기다 달라고 하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농장 찾아온 거죠. 이따가 농장 만났잖아요. 만나자마자 자기는 $5 달라는 거예요. 내 $5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주세요. 그래서 안 된다 했잖아요. 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그 케이스 보니까 결국 농장주 $5를 주고 헤어졌어요. 주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한다면, 그렇죠? 내 마음에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명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대가도 지불해야 되겠죠. 그 대가에 지불한다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준비하는 과정, 준비 과정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목표가 명확하면, 목표에 집중하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협상의 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렇게 목표의식이 뚜렷한 분을 가끔 보게 됩니다. 자주는 못 보지만. 그렇죠? 그분을 제가 만날 때마다 그걸 어떤 인상을 받냐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만날 때마다. 저는 그분을 볼 때 만날 때마다 그 목표에 대한 자기 생각,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 잊어버리지를 않네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리에 가 있다는 거죠. 그걸 저는 제 주변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목표를 세우고 3년, 5년, 10년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목표가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말합니다. 이제 다 이룰 수 있어요. 약간 뉘앙스는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은 목적성과 방향성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많은 선배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당신이 정말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목표 생각하고 구체화시킨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투자하고 노력하고 가시면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럼 모든 책에서도 말하고 있고 이 책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이 책에서 당신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걸 얻고자 한다면 원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원칙, 첫 번째 원칙은 목표에 집중하십시오라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을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인데요. 사람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협상할 때요. 협상의 대상자가요.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내가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이해하면 사람을 통해서 협의가 될 거고 합의가 될 거고 얻는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협상을 매우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상대적으로 이제 지식 차이를 한번 크게 나타내 볼게요. 엄마하고 딸이 뭐 몇 살짜리? 3살짜리 딸이 협상을 합니다. 엄마는 3살짜리가 뭐라고 말하면 다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그렇죠? 아, 야가 또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엄마가 알아요. 그렇죠? 다 알기 때문에 엄마는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 딸이 뭔가 요청했을 때, 요망하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그걸 잘 이렇게 궁리해 보겠죠. 그러면서 적절하게 대응하겠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합니까? 그 어린아이의 머릿속 생각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뭘 생각하는지를 안다면 뭐 할 수 있을까요? 요리할 수 있죠. 안다면. 우리가 아는 기술들 중에서요. 다양한 기술들 중에서 사실은 뭐합니까? 상대방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 안다는 것은 승패에 있어서 결과에 있어서 매우 결정적인 걸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요. 바둑을 매우 잘 두는 어느 프로 바둑 기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바둑 구단이에요. 저는 바둑 잘 두지 못합니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가 바둑을 둡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100% 프로가 이깁니다. 근데 가끔 프로가 질 수도 있어요. 왜 지는 줄 압니까? 프로가 이유가 있어서 져주고 싶었을 때 있잖아요. 뭐냐면 제가 아마추어예요. 저 바둑을 둡니다. 프로가 하는데 저의 수는 매우 짧기 때문에 그쵸? 제가 지식이 너무 짧기 때문에 프로가 제 바둑을 딱 놓는 걸 보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인지 다 알아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어디 놓을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프로는 아마추어를 우리 한국말로 뭐라 합니까?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 다 잡아버릴 수도 있고요. 봐줄 수도 있어요. 살려도 쓰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래서 큰 집으로 이겨낼 수도 있고요. 간신히 이길 수도 있고 재미있으라고 간신히 져줄 수도 있어요. 재미있으라고.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하고 게임하면서 부모가 100% 이기는 걸 봤습니까? 안 그러죠. 지기도 하죠. 왜 그러죠? 재밌게 놀려고. 그렇잖아요. 저지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게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하튼 상대방 머릿속을 읽어버린 사람에게 당할 재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협상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한쪽 편에 서 있는데 내 상대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그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뭘 원하느냐는 거죠. 그가 왜 나한테 어떤 것을 제안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무슨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뭘 얻고자 하는 사람이고 뭘 추구하는 사람인지를 내가 안다면 뭘 그걸 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요. 상대방이 농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농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농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대화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대로 농구나 운동은 끔찍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농구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내가 재밌어서 막 해요. 그 사람 짜증나겠네요. 그렇죠. 그만 더 이상 뭐 이야기 끊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나는 사람이 농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고 만나서 협상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짠다가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협상에 관계된 내 파트너가 있고 담당자 있고 나를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 사람 뭘 추구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그 사람 가치관은 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윈윈이라고 하는 말은 뭐가 될까요? 내가 얻고 싶은 걸 내가 얻으면 상대방도 만족해야지 윈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그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 사람의 기질을 모르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협상은 백인백세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어떤 원칙도요. A 성공사례 B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100% 다르니까요.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문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문을 가지고 사람을 식별하잖아요. 지문이 다 다르다는 말은 거꾸로 말해서요.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사람 절대 못 만납니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기질이 그렇게 다른데요. 그렇잖아요. 한 부모에 태어나서 겉으로 보기에 모든 환경이 똑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날에 똑같은 부모, 어머니에서 부모에 태어나는 자녀라 하더라도요. 성격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 아까 사람을 이해하시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틀리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람을 다 압니다. 이 말 100%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는 전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생각이 특별하고요. 가치관도 특별하고 경험도 특별하고요. 그리고 그가 잘하는 것도 특별하고 관심사항도 특별하고 다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많은 사람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왜 못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 때문에요.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앞에서 협상을 하려 하는데 뭘 말하겠어요? 무슨 인사를 하겠어요? 뭐 한마디 이야기를 꺼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되겠어요? 하긴 하겠죠. 이제 대화하면서 배워가겠죠. 여러분 만나서 대화하면서 배워가는 것과 미리 준비해가지고 할 이야기를 준비하고 가는 거하고 결과가 양과 질이 같을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협상의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모두가 그렇게 말해요. 뭐냐면 사람을 이해하시오.
사람을 이해하시죠. 누구 사람입니까? 내가 만날 사람, 내가 대화할 사람, 나와 협상할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야지 코드를 맞출 수가 있죠. 제가 아주 유능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매우 협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기회가 돼서 차를 한잔 마시게 되는데 그가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제 목적 100% 달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유능한 협상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100% 달성한다니까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랬죠. 근데 빙긋 웃으면서 자, 다른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전 조사를 많이 한대요. 요새는요. 인터넷도 잘 돼 있고 페이스북도 잘 돼 있고 등등 해서 검색해버리면은 아주 많은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게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는 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미팅하러 가잖아요. 미팅하러 가기 전에 딱 검색하고 다 보는 거예요. 다 봐가지고 드디어 이제 할 말들이 딱 준비해가지고 가서 딱 맞는 말만 하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자기는요, 사장님을 만나는데 그 사장님이 외국에서 대학교를 나왔다고 하는 순간 모든 단어를 영어로만 한대요. 모든 단어를. 자기가 아는 단어 다 동원해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학교에 이렇게 해가지고 스쿨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학교에 간다. 스쿨에 간다 이거죠. 그래서 스쿨에 간다. 스쿨 고! 그래 그죠. 학교 간다. 여하튼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판단되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영어를 많이 쓴대요. 그런데 그분이 딱 보니까 자수성가한 타입이면서 영어에 대해서나 어학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겠다 생각되면 그 사람 만나서 사투리, 구수한 사투리를 비롯해서 아주 하는데 영어 단어를 일절 쓰지 않는데요. 그랬을 때 얻어진 평가가 뭐냐면 상대방이 이 사람은 나하고 말이 통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하고 말이 통한대요. 왜 통할까요? 코드를 맞췄으니까요. 눈높이를 맞췄으니까. 어디에 맞췄습니까?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니까 그만큼 내가 상대방을 이해했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했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잘 되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협상의 대상은 거의 100% 사람과 협상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굽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뭘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뭘 원하는 사람입니까? 뭘 얻고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내가 알면 알수록 뭐 할 수 있습니까? 위닝 할 수 있는 거죠. 모르면 모를수록 이제 헤매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로 헛다리 짚는 거죠.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를 봐야 됩니까? 엉뚱해요. 저는 오늘까지 그러한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협상에 실패한 사례 한 가지 설명해 볼까요? 제가 어느 잘 아는 분이 저에게 컨설팅을 부탁을 했어요. 어디 가서 누구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거기 당신에게 반드시 컨설팅 받아야 될 곳이라고 라고 하면서 소개를 해줬어요. 소개해준 사람은 저를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거기는 제가 도우면 금방 성과가 바로 나올 것 같다고 보여지는 제가 보기에 저한테 딱 전문성이 있고 딱 맞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그러고 하겠습니다. 가서 만났죠. 와서 역시 현장도 보고 사람을 만나보니까 역시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하신 분이 맞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딱 그 현장을 보고 내용을 보는 순간 이건 저의 전문성으로 볼 때 딱 맞는 것이거든요. 저는 걱정 없이 예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본 내용대로 설명도 하고 제안도 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제안서도 주고 이야기 끝냈어요. 여러분 끝내고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는 확률 99.9999%였어요. 왜냐하면 소개해준 사람도 아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막상 가서 보니까 그건 딱 저에게 정확하게 적합한 거였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됐죠. 그리고 이제 바로 시작할 준비를 다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 노과됐어요. 못하겠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죠. 여러 가지 이유 뭐 시간이 바빠서 지금의 타이밍이 어떠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매우 당황했죠.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서죠. 이제 일단 깨졌어요. 그러니까 뭐 전 될 줄 알고 다 생각이 있는데 결과 깨졌는데 이제 안 됐는데. 안 돼서 제가 나중에 어째서 안 됐는가에 대해서 다 알아봤더니 그 상대방 있잖아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자기가 전문 경영인이라서 일을 매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당신이 잘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서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버린 거예요. 나를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는 거죠. 본인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자기 나름 노력의 결과로 오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모양이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의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것을 전혀 보지 않고 저는 뭐죠? 현상을 보고 투비 모습, 바람직한 모습, 미래 모습을 딱 보니까 할 말이 많아서 자 바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바로 좋아집니다. 답을 딱 말했어요. 답이야 맞는 말이죠. 저는 경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일의 전문가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면 그대로 성과가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메소드는 맞았어요. 방법도 맞아요. 다 맞았어요. 뭐만 안 맞았습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했어요. 상대방을.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와서 반성하냐면 내가 앉아서 내가 딱 보자마자 답을 다 안에도 불구하고 내 입을 딱 닥치고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상대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을 맡게 되셨는지, 지금까지 뭘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지 그 사람 목소리를 내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 그 잘했던 거에 대해서는 어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 사람이 어렵다고 말하는 분은 아 그래요. 그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분을 도와주는 입장으로 내가 제안했다면 그분이야 당연히 잘했던 게 인정받았고 자기가 풀지 못한 숙제를 뭐 이렇게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풀면 되니까 뭐 일이 다 잘 됐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뭐 너무 자신만만해가지고요. 내가 만난 사람을 무시한 거죠. 그냥 막 솔루션, 답. 그렇죠? 그러니 협상에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라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사람을 이해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요. 효율적이지가 않아요. 사람은 이성만 가지고 있는 게 감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감정이 통하려면 시간을 함께 보내야 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또 파괴되니까 이게 매우 비능률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일하는데 태도가 뭐냐면요. 빨리 급하게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을 이해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효율이라는 잣대만 가지고는 절대 되질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거.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 백인 백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협상에 유능한 협상자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 사람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협상 정말 못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볼까요? 저 같은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당신 만난 사람 이름 한번 다 불러보세요. 이름 외워보세요. 이름 못 외운 사람 있잖아요. 이름 잘 외운 사람하고 이름 잘 못 외운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이름 잘 외운 사람은 사람의 관심이 있으니 이름 다 기억해요. 심지어는 외우려고 노력까지 하지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람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에 관심 있고. 그렇죠.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태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성향은 다 있거든요. 누구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사람에게 이게 뭐 성격과 태도는 다 다르지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니까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지 협상이 잘 된다는 건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원칙이 뭐라 합니까? 사람에 집중하세요. 사람을 이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 생각을 파악을 하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 태도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그 왜 그런지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알고 대응하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뭐라고 말하는 순간 왜 저 생각이 딱 꿰뚫어 보고 있으면 적절하게 조언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알고 있으면. 우리 쓰는 협상할 때 매우 어려운 과정 한번 말해볼까요? 왜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 말이잖아요. 의도가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협상에 있어서 아주 기본 테크닉인데요. 그 의사소통입니다. 통하세요. 의사소통하세요. 말하세요. 대화하세요. 의사소통하세요. 의사소통 하는데 의사소통을 어떻게 잘하면 좋을까? 이제 여러분 누굴 딱 만났는데요. A가 B를 만났습니다. 5분 이야기하니까 피차가 할 말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반대게요. A와 B가 만났어요. B가 만났는데 끝없이 이야기해요. 본론 들어가야 되는데 이야기가 서로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이야기 끝이 나질 않아요. 그런 케이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의사소통을 잘하세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끝없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말 속에 뭐가 있겠어요? 많은 정보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가 될까요? 처음 만났을 때는 내가 아까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서로 만나서 서로 긴밀하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말이 오고 가는 속에서 뭐가 됩니까? 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파악도 되고 의도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뭡니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양적과 질적으로 깊이 있게 할 것인가.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미난 심리학적 용어를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통의 적을 찾으면 친밀히 친대요. 공통의 적을 찾으면 같은 편이 되는 거예요. 이 협상이라는 게 맞서버리면 윈이 잘 안 되죠. 맞서버리면. 근데 같은 편에 서버리면 같은 편이잖아요. 당신하고 내가 같은 편인데 이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같은 편이니까 대화가 잘 되고 금방 잘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같은 편이 되려면 같은 편 아닌 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공통의 적이에요. 공통의 적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누가 질문했다고 생각합시다. 아, 요즘 날 더워요. 이렇게 말했어요. 덥네요. 그래서 더워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 저는 더위 못 참아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더위 못 참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 난 보세요. 나 더워요. 그랬잖아요. 어? 난 더워요. 아, 전 더위 못 참아요. 하는 순간 갑자기 공통의 적이 뭐합니까? 더위가 공통의 적이 되는 거야. 아, 웬 여름은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더위에 대해서 이 기후의 이상 변동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 이게 뭐 이제 뭐 겨울이 옛날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4개월이 명확해가지고 여름은 3달밖에 아닌 것 같은데 요즘에는 겨울하고 봄, 여름밖에 없어서 여름이 6달인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알차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더위를 가지고 이제 성토를 하는 거죠. 내가 더위하고 성토하면 옆에 사람도 맞장구 치지 않겠어요? 그런 순간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같은 편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썼습니까? 공통의 적을 찾아라는 거예요. 공감의 형성일 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그죠? 공통의 적을 찾는다는 것이 우리 적은 많죠. 그죠? 외국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개념 이상일 수도 있고요. 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겠고 뭐든지 우리는 공통의 적을 찾을 수가 있죠. 공통의 적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편이다 이 말이 되는 거니까 같은 편끼리는 협력이 잘 되죠. 그렇잖아요. 말도 잘 통하죠. 그러면 대화가 잘 되죠. 의사소통하는데 같은 편끼리 이제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같은 편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소통을 매우 잘할 수 있겠죠. 또 하나 테크닉을 여기 써놨는데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 여기 써놓은 것이 질문법이에요. 질문법. 쉽게 말해서 물어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상대방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떤 말에 상대방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라 이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는 거죠. 그럼 뭐라 말 나오겠죠. 그럼 잘 들어보는 거죠. 그럼 또 묻는 거죠. 내가 하는 거 묻기만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렇죠? 그럼 상대방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요. 우리 사람은요. 거의 99.999%가 사회적 동물이라서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렇죠?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물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심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뭐라고 길게 말하는 거 듣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딴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관심이 딴 데 가는 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듣는 거에서 우리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말도 끊어버리죠.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누가 나한테 말을 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했더니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반응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끝없이 말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 대화에 있어서요. 내가 할 말이라는 게 처음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만 뻔한데 상대방에 대해 질문만 한마디 하면 뭐라고 말하고 또 질문하면 또 말하고 또 질문하면 말하고 질문이야. 듣고 또 질문하고 그렇잖아요. 질문이야 무한대로 할 수 있죠. 답변도 무한대로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법이라는 거예요. 질문법. 질문법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서로를 친밀하게 하는 데 있어서 만났는데 서로 피차 할 말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딱딱하죠.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저 요새 가끔 지방 같을 때 갈 때 KTX 타거든요. KTX 옆자리 누가 앉을까요? 불특정 다수가 앉죠. 그쵸? 우리 가는 목적지까지 길면 뭐 한 2시간 정도, 그죠? 2시간 반? 뭐 이렇게. 더 짧으면 1시간 정도. 같이 나란히 가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1시간 나란히 앉아있지만 1시간 지나면 우리는 서로 헤어질 사람이잖아요. 그쵸? 피차 솔직히 관심도 별로 없긴 하네요. 그쵸? 나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A상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인사할 수 있잖아요. 다 한국 사람이고 같은 KTX에서 그 시간대만 같이 탔으니까 그죠? 인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대충 알기로 알 것 같긴 하지만은 물어볼 수 있죠. 물어보는 거야 뭐. 그죠? 어디 가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어디 간다 하죠. 아 오늘 뭐 하세요? 랄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랄지. 그럼 제가 뭐 질문하는 거야 단답형으로 짧게 말하지만 그렇잖아요. 내가 관심을 가져주고 맞장구 쳐주고 하면 뭐 제가 목적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특별히 자료 정리하기 위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목적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냥 편하게 그냥 여행하는 중에 옆자리에 앉은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그렇죠? 금방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겠네요. 대화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람을 또 사귀게 되겠네요. 알게 되겠네요. 그렇죠?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질문법입니다. 질문법. 그러니까 대화를 무한대로 끌어갈 수 있는 테크닉이 무엇입니까? 대화법, 질문법이에요. 무한대로. 그러니까 대화를 아까 의사소통하라 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죠? 누구 만나든지 대화를 해서 뭐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 시간이 몇인가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물어볼 거. 그래서 물어만 보면 그것은 뭐랍니까? 질문법 그래요. 질문법.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새로 만났을 때 대화를 좋게 잘하려면 서로 잘 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공통의 적을 찾는 연구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질문을 많이 하게 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결과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편해지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협상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매우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네 번째 원칙이 협상 원칙 중에서 백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 큰 협상의 틀을 만드는 게 그게 뭐냐면 표준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표준이 뭐냐면요. 기준들이고 원칙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현장에 정리정돈하는 것을 제가 기준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리정돈. 뭐라 하냐면 쓰레기 같은 것은 갖다 치워야 된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이것은 필요한 거니까 다른 사람도 공용으로 써야 되니까 정해진 위치에다가 물건 딱 놓고 누구라도 찾기 쉽고 사용하기 좋도록 놔야 된다라고 기준을 만들어서 뭐 붙여놨어요. 이거 뭐 붙여놨어요. 근데 붙여놨는데 안 지켜지겠네요. 그죠? 안 지켜졌을 때 제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냥 화내면 그 사람도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죠. 근데 내가 뭐 합니까? 우리가 저걸 만들 때 상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서로 상의했던 것을 환기시켜가지고 저거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뭘 기준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합의한 룰 있잖아요. 그걸 물어요. 그걸 환기시키는 거죠. 표준을 말하는 거죠. 그건 다 동의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표준을 동의했어요.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는 순간 상대방은 뭘 느끼겠습니까? 아, 내가 표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합의한 내용이잖아요. 그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모든 일과사에 다 질서가 있고 룰이 있어요. 약관이 있고 규정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는 표준 속에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어요. 그럼 내가 협상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도 나는 명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명분의 기준이 되는 근거 표준들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표준을 제안하면 이거 이렇게 하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놓기로 했잖아요. 라는 순간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놓쳤어요. 그럼 바로 놓으면 되잖아요. 동의했잖아요. 동의했으니까 그걸 시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과정 속에 협상에 있어서 찾아야 하고 준비할 게 뭐냐면요. 내가 얻고자 하는데 어떤 룰, 로직, 표준 속에서 내가 그걸 주장하는가에 대한 걸 잘 생각한 다음에 그걸 명확하게 그것을 들이대면 그 잣대를 들이대면 뭐가 됩니까? 표준이 권위가 있게 되죠. 표준이 권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합니까? 협상할 때 표준대로 하라는 거죠. 정해진 룰대로 하라는 거죠. 룰에 맞도록 하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라는 거죠. 합리적으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합리성을 주장하는데 그걸 안 따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결과의 99%를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표준을 말한다서 내가 맞는 말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약속된 걸 말한다 이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한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협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기로 한 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준대로 합시다 그러는 거죠. 원칙대로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협상의 룰이라는 것을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뭘 근거로 하는 것인지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규정. 그런 룰이 있는 것인지 그런 전례가 있는 것인지 사례가 있는 것인지 판례가 있는 것인지 그걸 찾아내가지고 보여주면 상대방은 설득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 재판하는 과정 있잖아요. 재판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거의 100% 세상이 워낙 복잡하니까요. 똑같은 일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사람이 뭐 각인각색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건의 케이스도 각인각색이고 건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법 규정은 있긴 있어요. 법 규정이 있긴 있지만은 이게 해석을 보니까 서로 피고 원고 사이에 있어서 입장이 상반되죠. 어떤 사람은 그걸 광의로 해석할 거고 어떤 사람은 협의로 해석하겠죠. 어떤 사람은 해석의 어떤 포인트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논쟁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서로가 이렇게 갈등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나한테 가장 적합한 유리한 판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판례는 뭐냐면 유사 케이스. 어디도 이런 일이 있었고 어디도 어땠다 일이 있어요. 과거 케이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변호사가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판례 찾기. 판례를 찾아보니까 그 나한테 적합한 케이스가 있어. 그 케이스 중에서 나한테 딱 보아보고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나오는 판례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찾아주면 찾을 수 있겠죠. 정보력을 근거로 해가지고 찾았어요. 찾았으면 내가 변호사로 생각합시다. 법정에 가가지고 판례를 딱 끄집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케이스 그대로 낭독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12년 몇 년 며칠 날 언제 그죠? 어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설명하는 거죠. 이 케이스나 우리 케이스가 거의 저는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판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라고 판례에 의지해가지고 말하면 판례 자체가 하나면 해석이 됐었고 기준이 됐었고 하나의 관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거죠. 더 멋있게 하려면 판례를 5개 가져와가지고 5개를 다 보여주는 거죠. A 케이스도 이렇고 B도 이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해당 적용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판례를 5건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것을 표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걸 얻고자 할 때 당신은 어떤 논거와 근거 속에서 그걸 그렇게 말하는 당신의 말의 타당성이 뭡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것을 뭐합니까? 정확하게 찾아서 확인해서 보여주는 게 정확하죠. 아까 말한 협상에 있어서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협상의 준비에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 뭐냐면요. 아까 그런 판례 같은 것 있잖아요. 들은 적이 있다. 이건 설득력이 약할 수가 있어요. 들은 적이 있다. 내가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해갖고는 그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준비라는 게 뭐죠? 그런 적이 있으니까 인터넷 검색해보고 알만한 사람을 물어봐가지고 찾아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죠. 물증 있잖아요. 문서를 딱 가져와가지고 전에 이런 게 있었으면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적이 있습니다는 것과 딱 보여주고 이렇지 않나요? 라고 하는 것과는 결과가 차이가 크지요.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때는 내가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포지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논리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에 추구하는 것에 맞는 적합한 표준들 있잖아요. 표준과 기준과 룰, 규정. 그죠? 이것들을 먼저 찾아내서 활용해서 말하면 나는 일회적인 사람에서 그가 나를 무시할 수 있으면 그가 표준을 상대로 싸우기는 어렵죠. 판례를 뒤집기는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꿔서 말하면 권위를 덧입을 필요가 있죠. 상대방과 내가 싸운다는 게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수가 있다 이거죠. 나는 나를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있었던 많은 기준들이 있잖아요. 룰과 표준들이 있잖아요. 표준을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표준을 그가 못 이겨요. 그럼 내가 어떤 표준을 제안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표준, 나한테 맞는 표준, 그 방향에 맞는 표준을 찾는 것과 확보하는 것, 그걸 제안하는 것, 제시하는 것, 보여주는 것. 그게 협상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 나와버리죠.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해요. 비행기 잘 늦었습니다. 규정이 보니까 20분 전까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감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졌네요. 쥐가 온 건 내 잘못이잖아요. 20분 전까지 탑승 쓱 밟아야는데 쥐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직 내가 보기에 5분, 3분 약간 늦어서 좀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시간은 20분 늦은 줄 내가 안다 이거죠. 내가 실수했어요. 늦었어요. 교통편 늦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감이 돼버릴 경우에 비행기를 타격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안다 이거. 귀책사로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보는 건 권리잖아요. 물어보는 마감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끝났잖아요, 지금. 예외적으로 탑승소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니, 탑승소 끝났어. 원래 비행기한테 20분 전에 마감하면서 기록돼 있어요. 그 나는 지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탑승소 안 해줘요. 그 탑승소 안 해줘요. 그쵸? 근데 이거 어떻게 나는 비행기 저 비행기 타야 되는데, 그쵸?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뭐 물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뭐 규정일 20년 마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죠? 그죠? 예외적으로 탑승소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외적으로. 이건 예외니까. 그죠? 예외적으로. 아, 여러분, 세상에 융통성이 다 있겠죠. 비행기 좌석 없다 하더라도요. 예비석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그렇잖아요. 뭐, 이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냐고 물으면, 예외가 없다고 말을 할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겠네요. 아, 뭐, 예외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있긴 합니다라고 뭘 하겠네요. 제로는 아닐 테니까. 이게 어떤 경우인가요?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어떤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럼 물어보면 뭐 그게 다 급한 경우겠죠. 예외라는 게 다 급하고 뭐 특별하잖아요. 뭐 특별한 경우겠죠. 뭐 어떤 경우입니다라고 말하면 나도 급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도 거기에 해당 안 되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뭐 제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우리가 기준들 있잖아요. 룰, 관행, 또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외적으로 뭘 혼자서 단독적으로 결정한다 하면은 뭐합니까? 못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례가 있었고, 그런 규정이 있었고, 예외 규정이 있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합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이 있냐 이거죠. 그 기준을 나도 적용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그 혜택을 입어서 내가 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아까 말한 나에게 필요한 기준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준비할 건 미리 준비하든지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상황에 있어서도 어떤 표준과 기준을 근거로 해서 협상하는 것이 협상이 뭐합니까? 매우 잘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원칙주의에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감정을 공유하라는 원칙이 있거든요. 감정을 공유하라. 감정을 공유하라는 원칙은 아주 이제 지금 협상에 있어서 제가 보기 90%인가 것 같아요. 우리 쓰는 말은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가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잘하라 그 말이잖아요. 상대방에 맞는 말 있잖아요. 적합한 말 잘하면 그 상대방 오픈 마인드 되겠죠. 감정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안 되지. 그건. 합리성을 감정 뛰어넘어 버립니다. 그렇죠? 답이 맞아도요. 그렇게 다 알면서도 기분 나쁘면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반대도 존재하겠네요. 감정 상하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감정이 오픈마인드 되고 호의적인 감정이 생기면은 협상에서 뭐가 되고 무조건 다 잘해주라고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푸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정 코드죠. 어떻게 하면 좋은 감정을 갖도록 할 것인가. 그죠? 그게 어딘 말로 똑같냐면 아까 두 번째 말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말 있잖아요. 사람을 이해할 때 아까 사람을 이해할 때 이 사람의 목적이 뭐고 추구하는 게 뭐고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사람 이해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것은 지식을 말한 거고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순간의 컨디션 있잖아요. 감정의 컨디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얼굴 보자마자 얼굴 표정이 이게 심각해 보이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피곤해 보이니까 피곤해 보인다고 말하잖아요. 그 감정에 동조하는 거죠. 제가 오늘은요, 뭐라고 말하잖아요. 뭐라 하면, 거기 맞장구 쳐주고, 그러세요. 저도 그런데요. 그죠? 요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서로 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는 거. 감정을 공유하면 뭐가 똑같습니까? 아까 말할 때, 의사소통을 잘하라 하면서 공통의 적을 찾아라. 공통의 적을 찾는 게 우리가 같은 패이다. 이 말을 듣잖아요.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이가.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요, 다 공통입니다. 뭔 줄 아세요? 우리는 다 단일 민족이에요. 우리는 다 일가친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같은 가족 아닌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몇 달이면 거쳐보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우리 어디서 누굴 만나더라도 이렇게 몇 번만 묻고 나면은 이 사람하고는 정말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먼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감정상으로 우리가 같은 편이다. 그리고 내가 동조해주고 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해를 해주면 뭐죠?
당신이 원하는 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리를 하면서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까다로운 부탁을 하게 됐어요. 전혀 들어줄 것 같지가 않아요. 상황상으로 내가 불리해요. 아까 말한 스탠다드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놓을 기준도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랄 수 있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선처를 바랍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이런 케이스에 내가 가서 뭐 부탁해봐요. 그 사람 냉정하게 안 됩니다. 귀송대로. 이러면 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하죠. 뭐라 합니까? 가서 감정에 호소하라는 거죠. 감정이었는데 내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고 내 감정 아무리 호소해봐야 이거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감정 있잖아요. 얼굴 표현 좋아 보이면 오늘 좋은 일 많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얼굴 표현이 찌푸둥하면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그죠? 누가? 당신이. 그렇잖아요. 기분이 좋은 얼굴 표현 밝으니까 좋다니까 예 오늘 뭐 맞아. 그러세요? 애가 그렇게 똑똑한가 보죠. 부터시작하고 A 이야기를 뭔 이야기를 하는데 말에 맞장구 쳐줘서 하다 보면 기분이 좋아서 막 하다 보면 근데 뭐 부탁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지 않겠어요? 자기가 막 하다 보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들겠네요. 그렇죠? 마음은 잘 통하는데 그렇죠? 감정의 문이 딱 열리고 나면 감정이 서로 풀리고 나면 감정이 잘 통하면 그 다음에 뭘 부탁하더라도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는 것, 감정을 잘 이렇게 같이 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감정을 공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가치를 교환하라 하겠는데 가치를 교환하라는 말이 뭐냐면 give and take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주 재미난 논리가 있는데 뭐냐면요. 아까 제가 처음 말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그랬잖아요.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요.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우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야구를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야구 티켓 하나 할인 티켓 이렇게 뭐 야구 티켓 오더라도 그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나한테는 무가치예요. 야구 나는 갈 일이 없거든요. 야구장에 갈 일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 야구표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단돈 100원하고 바꾸자 해도 그냥 100원이 더 귀해 보인다 그 말이죠. 근데 반대로 야구 광이 있을 거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잖아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 야구표 써먹을 때가 너무 많죠. 일단은 본인이 가고 싶어 하겠네요. 서사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자기 주변에는 자기 비슷한 야구 광들을 야구 좋아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럼 티켓 있으면은 활용하겠죠. 매우 높은 거죠. 프리미엄까지 붙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나한테 있어서는 가치가 100원도 안 되는 게 상대방에 있어서는 가치가 10만 원, 100만 원 될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해요. 가치 교환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는요.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다만 내 가치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치 수준이라는 게 높낮이가 다 다른 거죠. 나한테 있어서 이건 무가치하고 나는 없어도 되걸. 이거 나한테 필요 없어요. 줘도 나는 아술까 상관없어요. 없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래서 나한테 소중한 게 있고. 근데 여러분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뭘 얻고자 하는 겁니까?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은 내가 만나는 상대방은 뭘 얻게 되고 그 사람도 나는 가치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에게 100을 요구한다고 생각합시다. 100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나는 100이 매우 소중한 100을 요구했어요. 그 사람이 있을 100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50일지 30일지 100일지 500일지는 난 모르겠네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게 내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100이라고 생각할 때 뭘 내가 조사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입장에서 봐서는 가치가 100이 넘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없냐는 거죠. 없을 리가 없죠. 없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보세요.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겠죠. 내가 고등학교를 나왔을 고등학교 동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많은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아는 사이요.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친구들과 저하고 업무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자주 만나지도 못해요. 서로 동창회 1년에 한 번 만난다 하지만은 그때도 전원 출석하는 거 아니니까 그때도 볼까 말까 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연락은 전화 목소리는 한 번 듣지만은 3년, 5년, 10년 동안에 그렇게 자주 만나보기 어려워요. 또 공통 분모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인맥이 매우 중요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딱 말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 고등학교 친구 누구 소개시켜주면 딱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일이 딱 되겠네요. 그렇죠?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누가 있는데 누구잖아요. 그 말 딱 저만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뭐 잘 알고 있거든요. 뭐 지난달도 만나서 같이 식사한 적도 있고 뭐 같은 동창이라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꼭 보는 편이고 그런데 제 생각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나한테는 내 고등학교 친구 내 핸드폰 전화번호에 있는 수백 명의 명단 중에 한 명 당장 나하고 관계된 일도 없으니까 나한테는 내가 뭐 가치라는 게 제로에 가깝다 그 말이죠. 그건 내가 내 친구 소개해준다 해서 좋은 일로 소개해주는데 내가 손해볼 게 뭐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전화 통화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있어서 그 가치가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 없어요. 그 가치를 내가 주면서 내 거 도와달라 하면 안 도와줄까요? 도와줄 수 있죠. 그러면 그 100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내 생각할 때 내가 소개해준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100이 아니고 500, 1000이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러면 선물 세트로 선물 종합서서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내가 이해를 했어요. 대화를 다 들어봤잖아요. 들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네요. 근데 나도 다른 별도의 사람이니까 잘 들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만한 것들이 몇 건 있네요. 몇 건. 생각나게 몇 건 있잖아요. 그걸 묶어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 했으니까 내 생각에 하고 요것도 하나 소개시켜주고 요것도 해주고 요것도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해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무형의 가치를 제공해 주었을 경우에 그리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한 가지를 말했을 때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공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스쿨 학생들을 타고 가는데 자세히 빈 자세히 많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규정에는 안 맞긴 하겠지만 누구 뭐 급한 사람 태워서 어디 뭐 이렇게 데려다 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버스 운전기사가 통근버스 운전기사가 빈자리 많은 상태에서 누구 급한 사람 그래서 택시도 못 잡고 있고 뭐 못 잡은 사람이 아주 급한 사람 있잖아요. 급한 사람 태워가지고 가는 길에 태웠다 내려줬어요. 뭐 버스 운전기사 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 때문에 부가로 들어간 노력에 대한 거 뭐 있겠어요. 아무 없잖아요. 그렇지만 급해가지고 어디 가야 되는데 택시도 못 찾고 차도 없고 뭐 하고 막 망설이는 사람 버스 태워서 그 목적지에 가서 해준 거 있잖아요. 그 돈으로 계산하면 가치로 계산하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계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뭘 말하면 가치를 교환하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생각할 때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에게는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많은 걸 제공해 주고 그렇죠? 약간 달라했으니까 그 사람 입장에 봐서는 5천을 받았어요. 근데 100을 달래요. 100을 안 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겠죠. 그런 말은 이제 가치를 교환하라는 게 가치.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이제 파이드를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걸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영어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원어민 수준의 영어 잘하기 어렵겠지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합니다. 잘 못하겠지요. 억양이 안 맞겠지요. 우리는 그 사람이 노력은 하겠지만 자기가 한국말 잘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는 들으면 다 알잖아요. 외국인이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어느 외국인이 한국말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듣고 우리가 분별한 거 똑같이 우리 한국 사람이 외국 가서 그 사람에게 영어로 막 하는 거예요. 막 외국 그 나라 말을 막 할 때 그 사람이 내를 뭐라고 하면 네이티브 스피커라고 할까요? 그렇게 다 100%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차라리 어떤 게 느껴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되겠죠. 한국 사람이 무슨 영어를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단어를 또박또박 그렇잖아요. 약간의 성의 표시에서 발음을 액센트를 정말 넣어야 되겠는데 발음 액센트 잘못하면 이게 딴 단어로 들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 뭐가 될까요? 명사가 맞고 동사가 맞고 뜻만 맞으면 다 의사전달 되는데 뭔 문제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적 차이 있잖아요. 국가와 국가 우리가 만나서 차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동질성을 가져가려고 노력하는데 아무리 동질하게 하려고 해봐야 가능하겠냐 그 말이죠. 차라리 정직하게 솔직하게 차이가 다르다는 거. 당신은 그 나라 사람이고 나는 이 나라 사람이고 다르다. 그죠? 다르다는 전제 조건에서 같이 잘해보자.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같지 않는 사람 일부러 같게 만들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렇죠?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르다고 말하고 달리하면 되는 거죠. 그게 서로 쌍방이 있어서 마음 편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합니까? 서로 융합도 일어날 수 있고 윈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뭐 합니까? 인정할 것. 다른 문화적 차이들 있잖아요. 경험의 차이, 문화의 차이, 속한 영역의 차이들이 있을 거니까 그 차이를 인해서 제가 그쪽 경험이 잘 모릅니다만은 그 양해 받는 거죠. 상당히 이해하겠네요. 그래 맞아. 이 사람 이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지. 그죠? 이해되잖아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어느 영역에 회사에 가가지고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강의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뭐 당연히 좋지 않았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분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분들이 기대했던 거, 기대치가 있을 거니까 그거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됐습니다. 미팅하겠다 했더니 한 사람이 딱 만나자마자 딱 뭐 이렇게 평가서 내용 있잖아요. 딱 보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드니 고개를 흔들면서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 듣는 저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그런 업종과 그 분야는 첫 번째 경험이었을 뿐 아니라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길래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듣자마자 바로 정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이 분야에 오늘 처음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떠한 것을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 경험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요구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 건 전혀 사전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미팅 자리가 왔으니 이제 저한테 뭘 원하는지, 뭘 바라는지,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는지 이야기해 준다면 그걸 내가 충분히 반영해서 다음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느낀 대로 정직하고 솔직하게 그냥 이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야기 저는 말하고 나니까 마음 되게 편했죠. 근데 놀라운 건 뭐죠? 상대방이 제 말을 그대로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라도 그렇죠.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이것밖에 안 됩니까? 뭐 이런 분위기에서 말하던 그 똑같은 사람들이 제가 뭐죠? 제가 이 분야 경험도 없고 처음 하는 거라서 그런 것도 제가 이야기했더니 다 공감하는 거예요. 누구라도 처음 하면 그렇죠. 여기 이쪽 분야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저희 동조자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제 같은 편이 되어서 진지하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방법 연구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그 해피엔딩 됐어요. 그 경험이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 앞에서 내가 잘한다고만 말하는 것이 지혜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못하는 게 많죠. 문화적 차이들 있잖아요. 우리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내가 장점도 물론 있겠죠. 그럼 단점도 많죠. 그 단점에 대한 것을 단점이 아니라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럼 단점이죠. 나는 모르는 거죠. 나 그거 안 해보고 경험도 없는 거죠. 뭐 그걸 그대로 말해서 그걸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죠? 마지막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원칙들 중에서 마지막 원칙 한 가지가 뭐냐면 원하는 것을 얻는데 점진적으로 얻으라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얻으라는 말이 뭐냐면요. 제가 얻고자 하는 게 100을 얻고자 합니다. 협상이 잘 될까요? 안 되겠네요. 상대방이 또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양보를 안 해줘요. 그렇죠? 안 해줘요. 그래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100을 원했는데 50도 얻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100을 희망했습니다. 근데 상황으로 봐서 50밖에 얻어질 것 같지 않아요. 5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뭘 말하냐면 좋습니다. 그러면 1단계로 30만 먼저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내가 100을 원했습니다. 근데 안 들어줘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50도 잘 안 되고 반도 양보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반에 반, 30.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30,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다시 제로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여러분 제가 100을 원하는 거 계속 100을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줄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반도 50도 줄 생각이 없잖아요. 그래서 50도 얻을 상관이죠. 근데 내가 30으로 말하는 순간 상대방이 보기에 100은 못 주고 50은 못 주면 30 정도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의하죠. 좋습니다. 그래. 다음에 거기까지만 일단 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하는 걸 해요. 그리고 협상이 끝나죠. 그러면 나는
백전 이제 30을 얻었잖아요. 이제 70을 얻기 위한 노력을 다음에 하면 되겠네.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나는 얻으면 되는 거죠. 뭐냐면 한 번에 모든 걸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운이 좋아서 준비가 잘 돼서 협건이 되고 협상이 잘 돼서 한 번에 다 얻으면 제일 좋겠네요. 한 번에 끝났으니까. 근데 얻어지지 않는다 해서 그냥 아이 좋아요. 그럼 둡시다. 판을 깨는 게 맞냐 이거죠. 우리가 협상이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협상 안 된다고 끝. 이게 맞는 것이 아니고 좋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할까 봐서 아까 100을 원했는데 50도 안 되겠다 하면 30이라도 일단 얻고 어땠죠? 30 얻고 얻은 상태에서 드디어 뭐 합니까? 다음 준비해야죠. 준비. 이번에 내가 100을 원했는데 그거 안 들은 이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걸 다 설명할 수도 없네요. 자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사실 알았습니다 하고 한번 물러서는 거죠. 그냥 30은 얻고 물러선 상태에서 다시 시간을 들여서 준비를 다 해가지고 재협상에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릴 때 이거 자료를 뭐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 보니까 다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근거도 찾고 내용도 해서 다시 보여주고 나면 진짜 그러네? 이러면서 드디어 상황들이 뭐합니까? 또 다음 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원하는 것을 100% 얻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목적과 방향성 뚜렷한 거니까 계속 가라 이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럼 그쪽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 거죠. 대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고 합니다. 빨리 가려고 그래요. 뭐 제일 빠른 게 뭐가 있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제일 빠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근데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놓쳤어요. 뭐 여건도 안 돼요. 돈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죠. 다른 방법 찾아야 되겠죠. 그 대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안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약간은 돌아가는 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천천히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럼 가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향해서 한 스텝은 무조건 나아가야 되겠죠. 그쪽으로 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나도 알고 주변에서 다 알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누구는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거 다 알 수 있도록. 오픈하고 공개하고 그쪽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협상을 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면 못 오를 산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했던 것들이 협상의 원칙들입니다. 협상의 원칙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낭독해 볼게요. 1번 목표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목표에 집중하라. 2번 사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의사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4번 표준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5번 감정을 공유하라. 6번 가치를 교환해라. 7번 문화적 차이를 이해해라. 8번 원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접근해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얻어라. 이런 원칙들이 뭐 8원칙이든 10원칙이든 원칙들이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 교훈들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이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했잖아요. 어떻게 내가 써먹을 것인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가 실제 그 원칙들은 내가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럼 내 실생활에 있어서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어떻게 그것을 활용할 것인가. 자, 그러면 몇 가지 케이스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사에서 조직 내에서 인정받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회사가 뭘 요구하는지 잘 알아보고 거기에 부응할까. 그 말이에요. 내가 회사에 인정받고 싶으면 요새 취업하기 어렵다 하잖아요. 면접 많이 보는데 면접 다 떨어지죠. 왜? 경쟁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자기소개를 썼어요. 그리고 가서 준비한 대로 그냥 가서 어디든 가서 말합니다. 채용될 확률이 높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 중에 한 명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학생이 자기가 목표하는 걸 찾았어요. 목표를 찾아가지고 드디어 뭐 합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연구해요. 연구해서 알아봤어요. 그 회사가 바라는 인재상이 무엇인가, 스펙이 뭔가, 어떤 상황이 뭔가를 잘 알았어요. 준비해갖고 그쪽이 준비를 잘 했어요. 그리고 와서 면접에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원하는 모습에 대한 것을 내가 충분히 경험한 사람을 내가 거기에 맞는 적합한 사람인 것을 계속 어필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보기에, 면접하는 사람이 보기에 이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제너럴한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훨씬 더 채택 확률이 올라가겠죠. 회사 내에서 인정받으려면 회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면 거기에 맞춰서 부응하는 것. 그렇죠. 부응하는 것이 매우 좋겠죠. 그렇죠. 조직 내에서 인정받으려면 회사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봤으면 되죠. 가격 같은 거 흥정할 때 있잖아요. 가격 같은 거, 가격 흥정할 때. 우리 모든 물건 살 때, 어떤 물건이라도 살 때 가격을 좀 깎고 싶어 합니다. 할인을 하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여기 눈에 보이는 협상에 룰이 존재하겠네요. 한쪽에서는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고 파는 사람은 정가로 팔고 싶겠죠. 싸게 파는 순간 자기 손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 말했던 협상의 원칙들의 입각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의사소통을 많이 하면 감정이 통하면 우리가 남이가 같은 편. 그럼 잘 깎아주겠네요. 제 생각에. 같은 편인데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표준들이 있잖아요. 롤들 있잖아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예외가 없나요? 이렇게 물으면 예외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건 저한테 적용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면 해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가는 있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감정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떤 표준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면 가격 협상 같은 것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마음을 얻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화밖에 없네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질문법 있잖아요. 계속 물어보면 맞장구 쳐주고 잘 하게 되면 같은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얻을 수 있겠네요.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면 잘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자녀 교육.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 교육을 강압식으로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속에서 막 억압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진리는 한 가지 있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요, 진도가 잘 나갈 수 있지만 시켜서 하는 일은요, 정말 하기 싫어요. 자녀도 똑같죠. 자녀 입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주는 거 있잖아요. 동기, 그러니까 질문하면 되는 거죠. 너 어떤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묻든지, 너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묻든지. 질문만 하면 되죠. 질문하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답 나오면 그 답들 중에서 계속 마음에 들면 바로 동의해서 넘어가면 될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또 꼬치꼬치 좀 물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 계속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계속 정리해 볼 수 있고 방향을 잡아서 생각을 해서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어찌해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뭐 그래서 스스로 자기 성장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스스로 방향을 잡아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키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원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서비스를 얻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 룰, 표준들 있잖아요. 그 표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예외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그 예외에 대해 적용될 수 없는지 알아보면, 우리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원하는 서비스들 있잖아요. 다 예외적인 경우는 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적용이 되도록 할 것인가를 연구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생활이랄까, 사회생활이랄까, 생활 가운데,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대화법. 또 이렇게 소통에 대한 거 있잖아요. 소통에 대한 거. 현재의 사회가 이게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뭐 소통이 중요하다고도 말하고 다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네요. 문화적 차이. 예를 들어서요. 미국 사람은 만나기만 해도 일단 A상으로 막 이렇게 환하게 웃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점잖지요. 근데 저 중동 사람은요. 누구 처음 만난 사람은 잘 못 웃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뭐 얼굴에 뭐 묻어가지고 화장실 거울 찾기 지나가는 거예요. 문화 코드가 많이 다르죠. 우리 한국 사람 별로 이렇게 질문법에 능하지 않죠. 우리 토의하는 것도 능하지 않죠. 훈련돼 있죠.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협상하는 데서 협상한달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대화가 부족하니까 잘 피차가 속상하죠. 잘 얻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의도적인 노력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소통에 대한 대화나 모든 면에서 대화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갈등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네요. 환율 문제, 남북 문제를 비롯하여 국가 간의 어떤 다양한 어떤 갈등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협상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내가 뭐 만날 수도 없고 이 큰 사회적이고 세상적인 큰 우주적인 이슈들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협상이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내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들 있잖아요.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해서 소그룹을 내가 원하는 방향 있잖아요. 이래야 될 거 아니냐는 방향에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와 내 이웃을 바꾸라는 거죠. 내 조건을 바꾸라는 거죠. 어떤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게 파급이 될 거고요. 퍼져갈 거고 그대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바꾸기를 원한다면은 나를 바꾸고 내 이웃을 바꾸고 내 조직을 바꾸고 그만 바꾸고 있으면 세상은 그것을 실마를 삼아서 세상이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은 멀리서 하지 말고 바로 가까이에서 그걸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원칙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서 저는 협상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실제 협상을 어떻게 스킬
프로세스를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 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을 종합했을 때 내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떤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내 목표는 무엇인가를 정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까 협상에 목표를 집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내가 뭘 얻기를 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단계죠. 2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했으면 이제 상황 분석해봐야 됩니다. 현재 스테이터스, 현재 상황은 어떠한 것인가. 이게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상황도 있겠네요.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갖지 못한 것도 있겠네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2단계. 3단계 상황을 다 봤으면 이제 드디어 답 만들어야 되겠네요. 준비하기 대안들 있잖아요. 대안들. 뭐 어떻게 할까? 어떻게 그 문제 해결할까 해서 대안들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들 검토를 하고 대안들이 검토돼가지고 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끝나고 나면 마지막 4단계 실행하면 되죠. 실행 그거 하면 되죠. 그렇죠?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이 절차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협상이란 말을 요점 전에 세 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이잖아요. 1번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해친 질문이죠. 당신이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2번 상대방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3번 설득에 필요한 도구 뭘 사용하겠습니까? 표준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소통, 의사소통을 사용하겠습니까? 뭘 사용하겠습니까? 아까 표준들 한 8가지 있다 했잖아요. 표준들을 8가지 중에 8개를 다 사용하겠습니까? 5개 쓰겠습니까? 3개 쓰겠습니까? 1개를 쓰겠습니까? 2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상대방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어떤 설득 수단으로 그것을 설득을 해서 그것을 얻고자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해 주겠다. 근데 설득의 수단 중에는 아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 거니까 그 원칙을 잘 활용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맨 첫 단으로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다 듣고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래 다 맞는 것 같아. 그렇죠? 다 이해는 돼.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뭡니까? 지식이에요. 지식이죠. 근데 내가 유능한 협상가가 되는 것은 유능한 협상가가 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그것은 실천학습이거든요. 실천학습.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로운 학습을 배웠으니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당장 오늘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자신에 대한 협상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슈들 있잖아요. 한번 협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서 8가지 원칙 중에 3가지 쓰든지 5가지 쓰든지 몇 가지 써도 상관없지. 한번 적용해서 한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이게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반복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면 당신 협상 참 잘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뿐만 아니라 또 바꿔서 이렇게 해요. 이건 당신이 나서 좀 협상 좀 해봐.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인정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 중에서는 당신이 그래도 협상을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평가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실천학습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10가지 목록을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나의 5가지 목록을 만들고 나의 3가지 원칙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이 책의 저자는 한 8가지 정도의 원칙을 말했는데요. 또 뒤에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었어요. 뭐 12원칙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쭉 기록된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 중에서 나의 스타일에 맞는 나는 어떤 협상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협상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협상 테크닉이 나한테 적합하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인가? 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이 방에 계시는 모든 분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때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유능한 협상가로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좀 바뀌어서 우리 모두가 다 협상에 있어서는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을 수가 있다는 신념 속에서 이렇게 훈련이 잘 되고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